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이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교관, 군 장성, 외화벌이 일꾼 등 엘리트들의 탈북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공포 통치, 고강도 대북 제재의 결과물인 걸까요?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 망명 북한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에서 또다시 숙청설이 들려왔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궁서궁 외무성 부상인데요. 숙청을 당해서 가족과 함께 지방 협동농장으로 쫓겨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확인 중에 있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은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북한 외교관 탈북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 한 20년 정도 유럽 지역의 외교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책임자라고 하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김일성 훈장도 받았던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치가 상당히 탄탄한 편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중책을 맡겼겠죠. 북한 외교 현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뉴욕 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미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아니라 유엔에 나가 있는 북한 대표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미국을 상대한다는 것보다는 유엔에서 네. 외교 활동을 하는 곳, 그걸 빼면 사실은 영국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독일 중요하고 유럽의 그 공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계속 말하자면 북한 관점에서 보면 사고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태영호 공사뿐만 아니라 뭐 그 또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의 그 숙청인지는 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예전에도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혁명화 내려보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조그만 공장이나 아니면 네. 협동농장으로 내려가서 그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혁명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네. 돌아와서 충성심을 더 높여서 그 바쳐라 하는 그런 식의 게 있어서, 만약에 이 보도 내용처럼 그 협동농장이나 뭐 지방에 내려가는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거라 그러면 아주 희망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그래요. 버려진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꽤 있더라고요. 70대인 그렇죠. 인물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네. 노동을 시킨다.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처형설이 나왔을 법도 한데 숙청설로 그쳤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죠. 이게 북한의 처벌 제도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 정치범 수용소고요. 그 다음 수위가 뭐 간부들의 혁명화 단계인데, 이건 뭐 재형해뿐이 아니라 일련의 뭐 고위직 간부들도 여러 차례 네. 겪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농촌에 내려갔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이번 그 그 외무상 같은 경우는 네. 출당 철직을 당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만약 노동당에서 배출이 돼서 탈당을 했다, 출당이 됐다면은 그거는 완전 매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숙청하고 처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처형하면 하늘나라로 완전히 날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숙청도 이자처럼 출당 철직 해임이 됐냐, 예, 아니면은 당권을 가지고 최영애처럼, 또는 또 다른 또 고위 간부처럼 당권을 유지한 채로 내려갔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실상을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통일부에서도 사실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안전보위부 국장급 그리고 정찰총국의 대자도 네. 탈북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탈북을 했다라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 개별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정권 시기 초기에는 국가 공급이 원활했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 공급이 원활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간부들에게 정신적 보상을 줌으로 해서 충성심을 강요했던 시기하고 네. 다르거든요. 예, 결국은 김정일 시기에 들어와서 시장화 영향 때문에 그들이 통제 수단을 기필코 생계 수단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뭘 못 주기 때문에 결국은 통제권을 가진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들이 지금 운운하는 충성심은 예전에 김일성 시대 충성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 누군가 얻어맞아서 그것 때문에 연좌적으로 내가 또 얻어맞게 됐다 하면 당연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아마도 이게 근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엘리트층의 충성심은 약화된 것 네. 같은데요. 교수님, 알다시피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곳이 네. 그 주민의 엄청난 동향을 곳이죠. 감시하고 반혁명 분자를 네, 네. 색출하는 곳입니다. 여기 그렇죠. 수장이 또 김원홍이기도 하고요. 김정은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정도 탈북을 한다라고 하면 책임을 안 물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건재해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게 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김원홍한테 의존한 바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운구 7인방, 그러니까 그 같이 김정일의 그 관을 운구했던 그 사람들 사실 다 죽었는데 그 작품이 김원홍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김원홍을 이런저런 이유로 숙청을 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대안이 있을까 싶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조직을 장악한다는 건 사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짧은 시간 안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원홍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영호도 숙청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네. 그 머리도 돌아가고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랬으니까 했을 텐데, 자, 그럼 이번엔 김원홍이다. 그러면 누구를 대안으로 세울 것인가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 지금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런 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탈북이 네. 나오고 막 이렇게 되지만 제가 한 15년 전쯤에 벌써 한 네. 2000년 전후로 해서 이 국경 지역에 어느 동네 출신의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나 신문하던 반탐과장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탐과장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탈북을 했다가 한번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네. 그 신문하는 사람이 반탐과에서 반탐과장이 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북해서 다시 북송당해서 신문을 하고 있을 때 그 업무를 맡은 그 반탐과장이 탈북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인물까지도. 네. 그래서 이게 벌써 15년 전이니까 네, 네. 국경 지역에서는 그런 흐름이 벌써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흐름이 점점 흘러서 평양까지도 갔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탈북한 보위부 국장급 인사가 평양 민심이 뜨겁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사회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소요도 늘었나 봅니다. 그 북한에서 이 주민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조직의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하는데요. 밑바닥 민심 역시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제재의 영향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경 일대 수해도 상당히 그 식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전에 김정일 시기에 일어났던 집단 아사 사건, 다시 말해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은 어떻게 보면 평양 시민만은 배급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결국 그 집단 아사 사태가 일어나면서 평양 시민의 배급마저도 절반으로 줄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상당히 위험했던 시기인데 지금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다시 평양 시민들의 배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 중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고 뭔가 김정은하고 친근하다고 하는 평양 시민들마저 동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제가 있을 때도 이게 생겨났던 거지만은 인민보안성이라고 해서 경찰 기관 내에 기동 타격대라고 일명 이걸 24국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기동 타격대는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 아무 때고 그냥 영장 없이 막 치고 체포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대폭 다시 풀었다는 겁니다. 역시 이거 24국의 이 행동 범위도 역시 그 시기에 벌려졌던 것이 지금 그러니까 딱 그 90년대 고난의 그 아사 사태가 일어났던 그 긴박한 시기하고 비슷한 흐름을 좀 겪고 있어서 상당히 북한 내부 사정이 좀 심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게 왜 사람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네. 그러잖아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탈북하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가장 심각했던 시기가 96년, 97년, 98년이라고 하거든요. 딱 20년 됐습니다. 네. 근데 그 2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어린아이들도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아주 그 북한 주민들의 표현을 빌면 생동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 무서웠던 시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 그러면
처음에 겪었을 때보다 그 두려움은 몇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르고 겪었거든요. 지금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와 비슷한 조짐이 나타난다 그러면 훨씬 더 동요를 하게 됩니다. 내부 상황은 확실히 좀 흉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자, 외부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요.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우리 측에 집단으로 망명 의사를 표현했다고 네네. 합니다. 그게 놀라운 게 중간에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런 네네. 의사를 표현했다고 네. 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저도 관련 기사를 찾아서 네. 읽어봤는데 이분들이 상트베테르부르크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레닌그라드라는 네. 도시였는데 거기서 아마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왜 중국에서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게 네. 있었잖아요. 그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태영호 공사가 떠난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걸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북한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걸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본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20년 전 북한 주민하고 지금 북한 주민은 다르다예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보의 유통 과정이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그냥 직접 대사관에 한번 전화를 해볼까가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이게 20년 전에 북한 주민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술적인 발전이 그 전달 속도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이게 전달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보충하고 싶은 네. 게 올해 초에 5월에 러시아에서 이 탈북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예,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데 그분을 여차하다가 만나게 됐는데 제가 뭐 정편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있는데 당신 어떻게 탈북을 했냐 했더니 이분은 역시 벌목이나 건설 차원으로 러시아에 갔다가 지금 거기에 갔던 노동자들이 거의 몇만 명이 도망을 쳤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 정편 프로그램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 연령대도 한국에 가면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왔다는 거죠.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자기가 먼저 와보고 한국이 어떻다는 걸 다시 그 사람들한테 알리면 뒤따라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받은 아파트 내부도 찍고 그다음에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소식을 알려주는데 바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중국하고 달리 비교적 인터넷도 되고요. 전화도 되기 때문에 이런 집단 탈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대규모 탈북이 일어날 것을 감지를 한 걸까요? 우리 통일부도 다음 달에 탈북민 3만 명 돌파를 계기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지금까지 탈북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형 탈북이라고 말할 수 네. 있는데요. 최근의 탈북 행태를 보면은 여기 오신 분이 가족들을 데려오시는 일종의 플랜형이라고 이게 계획형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거는 끊기지 않는 것만은 확실한 거죠. 현재 이게 3만 명이 되면 그만큼 저쪽에 인과관계가 있는 친인척들도 그만큼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탈북 유형이 집체성을 띠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띠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앞으로도 이게 계속 증가된다는 걸 이게 타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국이 과연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받겠다고 해도 중국이라는 바운드리가 그걸 저해하게 되면은 집단 탈북은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우리와 동조를 해주는가에 따라서 집단 탈북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탈북이 그러니까 여러 트렌드가 변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조금 더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이 일단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좋은 세상에서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나는 빛을 못 봤지만 내 자녀는 빛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 욕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점점 더 이어질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뭐냐 하면 탈북하신 분들이 갑자기 동북 삼성 지역으로 쏟아져 와서 자기네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그 일자리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부담한다.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동안에 쓸 것들은 우리가 중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면 중국도 사실 북한을 보는 관점이 20년 전하고는 다르거든요. 10년 전하고도 다르고 올해 핵실험 일어나면서 연달아 핵실험 하면서 중국도 살짝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절대로 설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플랜을 세워서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수용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이 유사시에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번 10월 10일 거 북한의 당창군 기념일인데 김정은이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공식 행사에 일절 안 나타났는데요. 이걸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과거 역사를 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정일 시기에 미 국무장관이었던 여성 올브라이트가 남한을 거쳐서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지미 카터가 또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몰랐지만 여기 나와서 안 사실이지만 결국은 북한이 무릎을 꿇고 미국한테 타협을 하자고 애걸복걸 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시 그 미 유엔 대사가 오셨지 않습니까? 와서 탈북자를 만나고 갈 때 혹시 하면 평양에 가지 않나 이런 뭔가 터무니없는 희망까지 가져봤는데 아마 이번은 그런 패턴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지금 상당히 이런 압박에 못 견뎌서 혹시 하면 꼬리를 사려서 자기 신변 때문에 어디 숨었는가? 예전에 아니면은 김정일이가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외신과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그 눈을 기만하기 위해서 갑자기 언론 매체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만전술 쓰는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 망명 북한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